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 앤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어떻게 두 마디 하는데 7시간 연습하냐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번 테마에는 홍종선 데일리한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 타임즈가 한 얘기입니다. 2024년을 한국 TV의 전성기라고 표현했네요. 개봉을 앞둔 오징어 게임 2를 빼고도 전성기다. 찰리 채플린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내일이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인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세계로 간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타임즈가 2024년을 한국 TV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래픽 보고 계시잖아요.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는 스토리텔링, 잘 짜인 스토리텔링이 있다. 특히 일이 선지없고 티어에 대해서 대단한 유명 스타는 없었지만 잘 짜인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인기를 끌었다 했고 또 그 CG에서 보시면 하나 특징이 더 있는데 방금 1위에서 5위 보셨을 때 넷플릭스 보셨나요? 없어요. 없었죠. 지난 3년간은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 뭐 봤어? 그러면 그게 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타고 세계 시청자를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TVN 이제 같은 회사지만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JTBC 이런 데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시청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대단했고요. 넷플릭스는 사실 이번에 오리지널 경성 크리처 2라든가 지옥 2 시즌 2를 내놨지만 세계적으로 큰 어떤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아직 건재한 건 재빠르게 정년이라든가 선지효과 티어라든가 다른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를 얼른 사와서 그러니까요. 또 넷플릭스 시청자들도 보게 한 이런 것들 속에서 여하튼 넷플릭스가 또 사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세계 시청자들도 보게 된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특히 우리가 정년이에도 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1위가 선지였고 티어였고 2위가 정년이었지만 이 정년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국내 시청자, 해외 시청자에게 우리가 잊었던 우리의 소리, 국극이 있는데 그걸 여성들이 주연부터 조연까지 단역까지 그러니까요. 다 해? 네. 이런 소리의 매력, K 어떤 뮤지컬의 원조도 보여주면서 이게 또 굉장히 각광을 얻었고 이것은요 다시 한번 거꾸로 이게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웹툰으로 또 세계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또 효과도 나타냈습니다. 네, 웹툰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드릴게요. 미국의 유명 시장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세계적인 예술가 명단에 한국 가수와 그룹들 아주 여럿 이름을 올렸네요. 맞습니다. 루미네이트 말하자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지수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신설이 됐는데 이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래를 들었거나 다운로드 받았느냐 혹은 대중적인 매력이 얼만큼이냐 인지도가 얼만큼이냐 이런 걸 다 합했어요. 그중에 이제 참여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SNS에서 라이브 이벤트라든가 티켓을 팔았든가 이런 게 얼마나 관심을 받았느냐 또 본인 자신이 이런 SNS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이런 걸 다 합해서 옛날에 말하자면 단순히 음반 몇 장 팔렸어가 아니라 이 21세기에 맞는 루미네이트 지수가 나온 건데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250명을 전 세계에서 250명을 네. 추렸는데 여기에 무려
팀, 우리 한국 가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얻은 거는 66위에 오른 르세라핌이에요. 네. 점수가 이제 72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르세라핌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 이제까지 가보면은 이제 블랙핑크는 활동을 안 했지만 리사가 이제 리사. 개인 활동을 했잖아요. 이 리사가 235위에 올랐는데 여기 점수를 보면 이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72점이었죠, 르세라핌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리사가 65점이에요. 불과 7점밖에 차이가 나지 그러네요.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르세라핌을 비롯해서 뉴진스를 비롯해서 뭐 투마로우 바이 텍스트 뭐 TXT라고 하죠. 줄여서 이런 여러 팀들이 다 들었는데 8개 팀이나 무려 올랐다. 이제 그게 굉장히 야 정말 이 K-뮤직이 K-팝이 세계적으로 약진했구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순위에서 글로벌 순위에서 1, 2, 3위는 누구냐?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1위는 당연히 또 테일러 스위프트고 2위는 아델이고 3위는 비욘세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만큼 막강한 어떤 그 문턱이 높다. 벽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뚫고 우리 K 콘텐츠에서 무려 8명, 8팀이 올랐다는 게 대단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8팀 말고도 여러 가지 로제 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네, 대중예술뿐만 아닙니다. 클래식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게 노벨상이 있죠. 수학계의 노벨상도 있고 뭐 클래식계의 노벨상, 그러니까 노벨상은 대명사입니다. 자, 클래식계의 노벨상 수상자 우리나라에서 나왔네요. 아, 뭐 상폭이 터졌습니다. 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곡가 지은숙 씨 보니까 아시아인 최초로 폰 지멘스 음악상을 탔는데 이게 음악계의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탔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야, 그라모폰이 저분이네요. 지은숙 씨. 저분이 작곡가로서 아시아인 최초입니다. 지멘스 노벨상이라고는 지멘스를 지금 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젊은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계속 그라모폰 2관왕, 그다음에 디아파종 황금상 수상하면서 이것도 아시아인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세계에서 문화와 상품을 같이 수출하는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7위가 된 거예요. 그 뭐 또 문학 이런 쪽으로 예술 쪽으로 가면은 더 높이 올라가시니까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상품과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저변에 깔린 모든 것이 K 문화, K 컬처로 지금 뭐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실력이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리고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한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K 콘텐츠에서 이 K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죠. 나쁜 뜻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그걸 수출을 해서 그 나라에서 상영되거나 방영됐어요. 아니면 판권을 파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 아예 공동 제작하자 하고 이제 우리 인력도 교환을 하고 어떤 제작 시스템도 같이 활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로제의 아파트를 한국 노래가 아니라 여기 이미 브루노 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K 음악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음악으로서 우리의 노래들이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요 단순히 뭐 드라마, 영화, 음악뿐이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웹툰 분야에서도 K가 흐려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돋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웹툰 그러니까 게임이죠 처음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141국에서도 막 인기고 이러다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더니 이걸 전 세계에서 143억 리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고 핫쇼핑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132명이 봤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올해 K 콘텐츠의 특징으로 이 IP, 이게 이제 지식 재산권이란 것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확장된 것이다.
이걸 꼽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협업의 결과죠? 협업의 결과고요. 그 이제 말씀드리던 사랑의 핫쇼핑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KBS랑 재능 TV에서 그냥 만들어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모션 왕국이라는 데서 어떤 보석, 이 이제 요정들이 감정 요정들이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그 별로 돌려보내는 이야기. 그냥 단순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가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애니메이션의 강국이라는 일본에서 대박이 났죠. 네, 이걸 대박을 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웹툰을 우리 그거 우리나라에서 숏폼 드라마로 만들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가서 드라마나 웹툰으로 어떤 변신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시청률이 된 겁니다. TV 시청률이 저렇게 나오고요. 관객을 무려 123만 명. 네, 132만 명이 들었는데 이게 옛날 마당을 나온 암탉 220만 명에 의해서 뭐 2위기도 하고 요즘에 웬만한 뭐 드라마도요 26.3%를 기록하기가 어려운데 시청률이 이게 시즌 4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시즌 4가 26.3%에 오르기도 했어요. 대단한 인기입니다. 네. 자, 우리 콘텐츠 이렇게 같이 잘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올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우리 K 콘텐츠 산업. 내년 날씨 예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K 콘텐츠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만 사실 K 콘텐츠와 K 컬처의 분기점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2012년입니다. 지금 이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을 가다 보니까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조금 주춤하고 게임은 나갈 수 있는 부분, 캐릭터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그러면은 저런 분야에서 아주 활발한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2020년 전망으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수출이 좀 부진한 생각이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그럴수록 2012년부터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다른 그런 한 차원 높은 그런 K컬처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활짝 갤 것이라고 예상된 분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K-팝의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구수가 특히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악, 패션 이거 굉장히 잘 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신기술 통합 콘텐츠죠. AI라든가 VR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가면서 가는데요. 특히 여기에 합쳐지는 이 매개체가 뭐냐 되면 이제는 패션과 그다음에 의류, 의학이 저런 신기술에 앞장서서 K컬처를 지금 전 세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 특정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는 진짜로 K2가 돼야 되겠죠. 그런 스테이지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가수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술이 붙어야 됩니다. 네. 기술이 어떤 식으로 붙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물건, 잘 만드는 물건, 패션에 의류, 의학에 붙여질 때 K컬처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얘기 좀 할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일이고요. 모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무려 69년째나 산타클로스를 추적하는 집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인데 여기가요. 사실은 이제 북미 쪽, 미국하고 캐나다가 함께 항공을 어떤 관찰하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타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하고 이제 중계를 해주니까 북극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우리나라는 저기 대한해협 건너서 제주도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남쪽에서 위쪽으로 쭉 와서 남산타워 이렇게 롯데타워까지 이렇게 쫙 도는데 이게 이 처음 시작된 게
이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 백화점에서요 산타에게 전화 걸기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잘못 나가서 여기 이 지금의 이름은 노라드죠. 일루 예전 이름은 코나드였어요. 일루 전화가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잘못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하하 나 산타 맞다. 지금 산타는 어디쯤 가고 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69년째 우리 이럴 거 그냥 실수였지만 해마다 진짜 제공해주자 해서 이거를 제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홍 기자님 말씀을 좀 저희가 소개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영어로는 노라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산타를 추적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에게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저렇게 행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의 과학입니다. 산타 추적 행사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됐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56년에 그렇게 백화점에 이벤트를 하면서 산타에게 전화 걸기 해서 잘못된 전화번호를 넣은 게 시작이었는데 한 아이가 전화를 작은 목소리로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이제 이 전화를 받은 대령이 처음에는 그때 해리 슈츠 대령이라고 해요. 이 슈프 대령이 좀 머뭇했나 봐요. 그랬더니 당신은 산타가 아니야. 아이가 요렇게 말한 거에서 이제 재치 있게 아니야 나 산타 맞아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이 얘기를 2009년에 API 인터뷰에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분이 사실 이제 2009년에 별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앱까지 나오고 보니까 정말 산타클로스를 더 믿는 동심이 저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앱을 틀어놓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 좀 있으면 서울 온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더 잘 아시는군요. 자, 북극에서 출발한다는 이 산타클로스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도착하는 시간 정확히 몇 시쯤입니까? 11시로 나왔습니다. 저녁 11시로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경에 이제 와서 7분가량 체류를 하다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60억 가구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면 산타가 속도가 초속이 2200km를 가야 그날 안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고요. 한 7분에서 8분 정도 머물다 가는데 그러면 이게 뭐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 뭘 줬냐면요. 항공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네. 그래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올해 우리나라 도착 시간은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그다음에 7분간 가량 우리 전 상공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대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앱으로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무조건 명동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성탄절의 뜨거운 장소 핫플레이스가 바뀌었다죠? 네,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24일에 누가 어디 몇 명 있었어 봤더니 광화문에 한 8만 6천여 명이 있고 명동에는 8만 3천여 명. 한 3천 명 차이지만 1위가 바뀌었다. 올해 그래서 광화문에요. 14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물품들을 살 수 있는 마켓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여기서 공개가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광화문이 굉장히 더 뜨거울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안전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밀집도를 보면서 여기 지금 사람이 몰린다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고 또 이런 안전 요원들, 경찰들도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몰래 한국에 금연기계를 갖다 놓고 이게 사용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도 2030 세대들도 놀고 싶잖아요. 네, 이번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주민들 뭐 남북한이다 뭐 동이족 아니겠습니까? 음주 가무 좋아하죠. 연말에 특히 먹고 마시는 모임 우리처럼 많이 한다고요? 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처럼 아무 때나 술을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선 별렸다가 먹는데 그 별렸다가 먹는 게 연말에 먹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연말에 아주 술을 많이 마십니다. 네, 밥보다 술에 더 많이 하고 예산 1순위가 술값이다. 자,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술값이 북한은 비쌉니다. 우리는 뭐 술 브랜드도 많고 풍부하지만 북한은 술이라는 게 이게 그 곡주가 위주로 돼 있는데 비싸다 보니까 물론 뭐 장마당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서 좀 개별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도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술을 그렇게 넉넉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술값이 뭐 안주값보다 한 2, 3배는 비쌉니다. 아, 안주보다 비싸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맥주는 어떤가요? 맥주도 이제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잘 알려진 뭐 대동강 맥주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 맥주, 용성 맥주, 맥주 브랜드가 한 3-4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7개, 8개 될 텐데 근데 그런 병맥주는 상당히 그 귀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말하자면 플라스틱 통에다가 받아다가 이렇게 막 마시는 그런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면 생맥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고급스러운 맥주는 아니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먹는 술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독한 술. 독주. 네, 독주를 좋아합니다. 자, 우리 송년회에서는 술 못지않게 안주, 음식을 중요시해서 뭐 주파다, 안주파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공복음주가 대부분이라고요? 네, 공복음주. 그러니까 빈속에 먹는 거죠. 그 북한에 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뭐 술잔이 들어가니까 배꼽 아래가 뭐 뜨끔해졌다 청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이제 공복에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역시 이제 술에 좀 줄여 있다 보니까 술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그냥 공복 술을 먹어야 취하는 그 취한 맛에 또 모든 걸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주 공복음주를 좋아합니다. 자, 2, 3차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집에서 마시고 그런다는데 술집 영업시간이 짧은가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술만 파는 집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간혹 팔지만 우리처럼 술만 파는 집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집은 따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술집이라는 자체가 북한식 개념으로는 이게 퇴폐 타락한 거기 때문에 술집이라는 건 없고 대체로 술을 마시면 이게 친구끼리 집에서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술집은 없는 거죠. 자, 북한 사람들 건배할 때 구호, 건배사가 세계 어느 곳이나 있으니까 건배 대신에 좀 희한한 표현을 쓴다고요? 네, 좀 희한한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술을 따라가지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 또 중국식을 닮아서 이게 주법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딪힐 때 쭉 냅시다. 쭉 낸다. 무슨 말인가요? 건배하자. 건배하다. 쭉 내자. 예, 완샷. 우리 한 번에 다 들이켜라. 예, 네. 완샷인데 쭉 냅시다. 찌읍시다는 무슨 말입니까? 찌읍시다는 이제 술잔을 쨍가당. 쨍가당 찌다. 부딪히다. 네, 그걸 찌읍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건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이게 건배를 할 때는 뭐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그거는 이게 찌읍시다, 쭉 냅시다 이런 표현은 사적으로 먹을 때고. 그렇죠, 사적으로. 좀 공적인 자리는 일단 수령님부터 찾아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상대로군요. 암암리의 K-팝을 듣고 몰래 즐겨 부른다는 북한 젊은이들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당국 규제가 더 심해졌다고요? 예, 이제 북한 청년들이 특히 연말 모임이 거기도 나름대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K-팝을 즐기지 못해서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당국이 외부 콘텐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또 청년 교양 보장법, 그리고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것들을 줄줄이 이렇게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 데 따른 남한 문화를 유포하는 사람의 경우는 공개 처형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들어서 강조하는 적대적 두 개 국가론, 이거에 따른 그 이제 한류를 향유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절대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래와 춤을 즐기지 못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네, 숨어서 다 할 거예요. 네. 겨울이 더 춥죠, 북한이. 그래서 북한 젊은이들에게 군고구마집 데이트가 인기다, 유행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평양시나 뭐 함흥, 청진 이런 대도시에만 군고구마를 파는 집이 있고, 그 외 뭐 지방이나 이런 데는 군고구마를 어디 파는 가게가 없습니다. 각자 그냥 구워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집에서 뭐 있으면 구워 먹고 없으면 만 원씩인데, 이 군고구마 가격이 또 상당히 비쌉니다. 얼마나 하나요? 한 봉지에 한 3,000원 합니다. 한 봉지면 한 대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한 3개 내지 그저 큰 거로 한 3개. 예, 2-3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북한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무슨 간식이 없고 또 뭐 즐길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군고구마 데리고 가서,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그걸 사 먹이면, 군고구마 까주면서 데이트하나요? 네, 까주면 네. 여성으로서야 또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좀 연애 작업의 한 수단으로서 군고구마를 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고구마 플러팅이네요,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북한 상류층들은 좀 더 나은 장소를 다닌다는데, 뭐 볼링장, 그렇죠. 뭐 승마 이런 건 아주 특권층 얘기인가요? 네, 북한에 뭐 평양에 승마장이 한 2개 있고, 볼링장은 이제 각 구별로 뭐 동대원 구역, 대동강 구역, 모란봉 구역에 이제 볼링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돈도 비싸고, 거기 가려면은 북한 돈으로 몇만 원을 써야 되고, 복장을 갖춰야죠, 신발을 준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 다니는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잣집 귀족들의 자녀들이 다니지, 일반 서민들은 볼링장은 이건 뭐 꿈 같은 얘기. 평양에서도 특권층 자녀들이나 다닌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라고 말씀드린 이 군고구마 가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고구마를 먹는 모습이 이제는 수도의 고유한 겨울 풍경으로 되었습니다. 인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북한 매체에 재미있는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연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전 여친, 전 남친을 이 군고구마 가게에서 제외하기도 한다고요? 예, 이제 이 데일리 NK라는 데서 보도한 그 평양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군고구마 가게에서 이전에 헤어진 그 연인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네가 여기 웬일이가? 뭐 이런 거네요. 이제 그런 건 우리식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목격한 군고구마 장사에 따르면 요즘 애들은 헤어져도 어색한 걸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제 평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하게 지나다가 한 청년이 그 고구마 가게에서 이 연인을 만났는데, 웬일이야? 아,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그다음에 뭐 지금 지내는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나누는 걸고 좀 이렇게 좀 놀랬다라는 이러한 코멘트를 이제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썸을 타는 그 남녀 사이에서도 보면은 고구마를 갖고 서로 큰 거를 너 먹어라, 너 먼저 먹어라. 썸 탈 때는 그러고 예. 이제 사귀고 난 뒤에는 서로 큰 거 먹으려고 그러겠죠. 아니, 저는 이제 그 이후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말씀이시네요. 자, 요즘 북한의 MZ 세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다 아는 퀴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답을 찾아보시죠.
비가 오는 날 이제 거기선 커플이라고 안 하고 이제 뭐 애인끼리 우산 쓰고 가는데 그 두 사람이 공통된 생각 세 가지를 한대요. 그럼 그게 뭐냐 이런 퀴즈가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하도 유명한 거여서. 뭐예요? 아, 우심보를 안다고요? 뭐 우산이 좀 더 작았으면 맞아요. 네 그래야 더 밀착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포옹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비가 좀 더 세게 왔으면 아, 그 갈 길이 멀었으면 비가 좀 더 오래 왔으면 비가 멎지 말았으면 그런 거. 자, 비가 좀 길게 오고 우산이 작고 다 이게 스킨십 얘기인데 북한에서는 야외에서 남녀가 스킨십하는 거 일탈 행위로 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자체가 이 남녀가 아무 때나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국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는 건 괜찮지만 그냥 연애하는 건 연애 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연애 질한다? 이거 완전히 뭐 못된 짓 한다는 그렇죠.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군고구마 얘기도 결국 군고구마로 처녀도 꼬실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뭐 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우산이 작았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만큼 북한의 청년들이 이 사랑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서 생겨난 말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연상연하 커플, 여성이 나이가 많은 커플들이 좀 더 늘었다고요. 네, 그것은 이제 결혼을 안 하려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 여성 이 연상의 여인이 결혼기도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랫사람을 꼬셔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스킨십뿐 아니고 남한식 연애 때문에 당국자들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한식 연애, 뭐 나 혼자 산다도 북한에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이제 주택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뭐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또 주택을 배정해야만 되니까 주택 문제, 그다음에 애를 낳았을 때 그 교육비, 북한은 뭐 무료 교육, 무상 치료라고 하지만 지금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좀 나이가 위인 처녀들이 좀 나이가 어린 남자를 살살 꼬셔서 이게 결혼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혼자 살겠다. 이건 아무래도 경제 상황과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아니면 과거에 뭐 60, 70년대 북한이 먹고 살만할 때 결혼 문제 가지고 뭐 신경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구 절벽에 부딪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장마당 경제에 대해서 이해타산으로 결혼 안 하니까 이게 북한 당국이 지금 강요의 압박에 나선 겁니다. 네. 저 자막에도 보셨지만 뭐 오빠, 사랑해, 자기야 이런 말 쓰다가 단속에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떤 처벌받게 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한류 이렇게 막 한류 인기가 확산하면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에 급하게 만든 게 평양 문화어 보호법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금지하는 이 5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괴뢰 말투 금지죄라는 게 돼 있는데 남한 말투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이 돼 있는데 심하면 6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 그다음에 최고 사형까지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칭은 오빠 금지법인데 실제 처벌 내용은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어떤 그 남한 말투로 어떤 말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문자 메시지, 인쇄물, 녹화물을 만들면 이 같은 엄중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사한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병사의 손편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24일 날 공개한 사살됐다라고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사살됐다라고 하는 북한군의 품에서 발견된 편지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손편지를 보면 저거네요. 네. 예, 격자형의 눈금 모양, 그러니까 이 네모 눈금 종이에 볼펜으로 이렇게 눌러 쓴 듯한 손편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다운 부모님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이렇게 생일을 맞는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 누구누구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리고 건강을 바란다.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내용의 그 편지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는 뭐라고 한마디 이 공개하면서 경고를 했냐 하면 파티를 여는 대신에 남의 땅에서 기관총을 들고 참호를 판다면 앞으로 촛불 꽂힌 케이크가 우크라이나산의 납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손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망한 병사의 품에서 나온 편지라니까 좀 가슴이 뭉클하고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편지를 공개하면서 북한군에 대해 경고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드론 공격으로 지금 북한군이 무수하게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군 자체가 특수군단에다가 보병 전술을 배우지 못했고 특히 드론전에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또 러시아군 이쪽에서 북한군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뭐 거기에 익숙이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납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함으로써 북한군의 공포심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에서 전사한 북한군 가족에게 북한 당국은 보상을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요? 네, 지금 뭐 보상한다고 떠날 때부터 월 $1,000를 주겠다. 이게 돈으로 우선 유혹을 했는데 실제 가서 러시아 당국이 북한군에게 그렇게 돈을 척척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평양의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실제 대우해 준다는 건 전사하면 러시아의 묘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묻어주는 겁니다. 네. 제대로 대우해 준다면 이 사람들을 다 시신을 북한 가족에게 인도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가루를 내서 태워서라도 그 가루라도 가족의 품에 돌려주는 게 도리인데 영웅화 작업으로서 그러니까 가족과는 단절시키면서 영웅화 작업으로서 보상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아마 큰 북한 군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북한 말씀드린 대로 혹한기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파병 못지않게 힘든 연례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바로 조선중앙TV가 4년 전에 공개했는데 지금 매년 한다 그래요. 그 영상인데 답사입니다. 백두산입니다. 저곳이 눈 덮인 백두산. 이른바 북한 당국이 말하는 미령,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게 그냥 저 그림만으로 봐도 그렇지만 발이 땡땡 얼 정도의 강추위에 학생들이 저렇게 환호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자, 영상을 보기만 해도 참 이 발이 좀 시려울 것 같은데 한겨울에 이런 행사 왜 합니까? 네, 올해도 이제 11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소위 그 혁명의 성산, 우리는 민족의 성산이라고 백두산을 말하는데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입니다. 저기 이제 당 일꾼들, 군인들, 청년들 갖다가 이제 혁명 전통 교양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백두산이 2,750m고 저 영하에 한 30도까지 떨어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무슨 우리처럼 등산화 방한복 이게 있습니까? 그냥 저기 천신발 신고 저기 오르다 보니까 다 동상을 걸려가지고 동상답사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학부모들에게 동상답사로 악명이 아주 높다는데 어떻게 그런 동상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 장비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신발, 옷 이런 데서 방한 방수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단체복을 말하자면 단체로 그런 옷을 젖은 것을 그것도 이렇게 입고 장시간 행군하다 보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만 젖은 거 신고 저렇게 한 시간만 있으면 동상 금방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 장시간 저렇게 하면서 갈아 신지도 못하고 저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아마 그 심한 동상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